백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어요. 영국이 물러가자마자 더 무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백년 전쟁이 끝나고 불과 66년 만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아메리카 신대륙까지 합스부르크 가문의 카를 5세가 전부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제국 한가운데 프랑스가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동쪽도 남쪽도 북쪽도 모두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 놓인 거죠. 프랑스 왕은 포위망을 뚫기 위해 65년 동안 발버둥 쳤습니다.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히고 두 아들을 인질로 보내고 심지어 이슬람 오스만 제국과 손까지 잡았죠. 오늘은 프랑스와 합스부르크 200년 숙명의 대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백년 전쟁이 끝난 직후 프랑스에는 독특한 왕이 있었습니다. 루이 11세였어요. 그는 거미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전장에서 칼을 휘두르는 대신 어두운 군정에서 거미줄처럼 음모를 짰기 때문이죠. 루이 11세는 왕답지 않은 외모로 유명했습니다. 항상 낡고 헐렁한 옷을 입고 다녔고 값비싼 보석 대신 나부로 만든 성모 마리아 상을 모자에 달고 다녔어요. 신하들 앞에서도 허리를 굽히고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초라한 시골 영주 같았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계략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뇌물과 협박을 적절히 섞어 원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 샤를 7세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뒤 그는 부르고뉴 공국으로 도망쳐야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훗날 그의 최대 적이 될 샤를 대담공의 영지였습니다. 당시 부르고뉴는 프랑스 왕실에서 갈라져 나온 가문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영토가 어마어마했어요. 부르고뉴 본토뿐만 아니라 현재의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까지 전부 부르고뉴 땅이었습니다. 특히 플랑드르 지역은 모직물 산업의 중심지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였죠. 브리헤, 겐트, 앤트워프 같은 도시들은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 번영했어요. 부르고뉴 궁정의 화려함은 프랑스 왕실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공작은 왕처럼 행동했고 왕보다 더 부유했죠. 부르고뉴를 다스리던 샤를 대담공은 야심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담공이라는 별명답게 두려움을 모르는 성격이었어요. 전투에서는 항상 선두에 섰고 위험을 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꿈은 부르고뉴를 독립왕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프랑스와 신성로마 제국 사이에 새로운 강대국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그 꿈이 실현됐다면 유럽 지도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루이 11세가 왕위에 오르자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거미왕과 대담공, 이보다 더 다른 두 사람은 없었죠. 1465년 목내리 전투에서 처음 맞붙었고 1468년에는 페론에서 회담을 가졌어요. 루이 11세는 협상을 통해 샤릉을 달래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회담 도중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루이 11세가 뒤에서 사주한 반란이 부르고뉴 영지에서 일어난 겁니다. 리에주 시민들이 부르고뉴에 대항해 들고 일어났어요. 분노한 샤를 대담공은 루이 11세를 성에 감금해버렸습니다. 프랑스 왕이 신하나 다름없는 공작에게 붙잡혀 꼼짝 못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샤를은 루이 11세에게 직접 리에주 반란 진압에 동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이 자신이 사주한 반란을 진압하는데 끌려다녀야 하는 굴욕이었죠. 루이 11세는 이를 악물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인 뒤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미왕은 복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면 대결 대신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외교와 뇌물이었죠. 1475년 영국 왕 에드워드 4세가 샤를 대담공과 손잡고 프랑스를 침공하려 했습니다. 백년 전쟁의 악몽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루이 11세는 에드워드 4세를 직접 만났습니다. 프랑스 최고급 와인을 대접하고 매년 5만 크라운의 연금을 약속했어요. 여기에 통상협정까지 제안했습니다. 에드워드 4세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했어요. 영국군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이것이 피키니 조약이었죠. 샤를 대담공은 믿었던 동맹에게 배신당했어요. 거미왕의 거미줄에 걸려든 겁니다. 1477년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샤를 대담공이 스위스와 로렌을 상대로 무리한 전쟁을 벌이다가 낭시 전투에서 전사한 거예요. 그는 스위스 장창병들의 밀집 대형 앞에서
무모하게 돌격했습니다. 스위스 장창병들은 당시 유럽 최강의 보병이었어요. 5m가 넘는 장창을 들고 빽빽하게 밀집한 그들 앞에서 기병 돌격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전장에서 며칠 뒤 그의 시체가 발견됐어요. 얼굴은 늑대에게 반쯤 뜯겨 있었고 시신은 얼어붙은 연못에 반쯤 빠져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화려했던 궁정을 이끌던 공작의 비참한 최후였죠. 루이 11세는 즉시 부르고뉴 본토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샤를에게는 외동딸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럽 역사를 바꾼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20살의 마리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막시멜리안 1세와 결혼했어요. 막시밀리안은 훗날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될 인물이었습니다. 이 결혼으로 부르고뉴령 네덜란드, 즉 지금의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합스부르크 가문으로 넘어갔어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 합스부르크 손에 들어간 겁니다. 루이 11세는 부르고뉴 본토와 피카르디를 얻었지만 진짜 알짜배기는 합스부르크에게 빼앗긴 셈이었죠. 이것이 앞으로 200년간 이어질 프랑스 합스부르크 대결의 씨앗이었습니다. 루이 11세 이후 프랑스 왕들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였어요. 당시 이탈리아 반도는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교황령, 나폴리 등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중심지답게 엄청나게 부유했지만 군사적으로는 취약했어요.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서로 싸우느라 바빴고 전쟁은 주로 용병에게 맡겼습니다. 프랑스 왕들에게 이탈리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어요. 1494년 샤를 8세가 나폴리 왕이 계승권을 주장하며 이탈리아를 침공했습니다. 3만 대군이 알프스를 넘었고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어요. 프랑스군의 청동 대포는 중세 성벽을 몇 시간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충격에 빠졌죠. 샤를 8세는 나폴리에 입성해 왕관을 썼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탈리아 국가들이 연합하고 스페인까지 개입하면서 프랑스군은 겨우 탈출하듯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65년간 이어진 이탈리아 전쟁의 시작이었죠. 그 뒤를 이은 루이 12세는 벨라노를 목표로 삼았어요. 그는 밀라노 공작 가문과 혈연 관계가 있다며 계승권을 주장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밀라노를 점령했다가 빼앗기고 다시 점령하기를 반복했어요. 이탈리아는 유럽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됐습니다. 교황, 베네치아, 스페인, 신성로마 제국이 번갈아 동맹을 맺고 깨면서 끝없는 전쟁이 이어졌죠. 1515년 21살의 젊은 왕 프랑스와 1세가 프랑스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예술과 학문을 사랑하는 르네상스적 군주였어요. 사냥을 좋아했고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즉위하자마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었어요. 마리냐노 전투에서 당대 최강으로 꼽히던 스위스 용병대를 격파했습니다. 이틀 밤낮에 걸친 치열한 전투였어요. 프랑스와 1세는 직접 검을 들고 싸웠고 전장에서 바야르 기사에게 기사 자기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이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프랑스로 초청한 것도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다빈치는 프랑스에서 생애 마지막 3년을 보내며 모나리자를 완성했어요. 그런데 1519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사망하면서 황제 선거가 열린 거예요.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7명의 선제후가 투표로 뽑았습니다. 프랑스와 1세도 출마했어요. 상대는 막시밀리안의 손자인 스페인 왕 카를로스 1세였죠. 두 사람은 선제후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뿌리며 표를 구걸했습니다. 프랑스와 1세는 30만 굴덴을 썼어요. 당시 프랑스 왕실 1년 수입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 1세는 그보다 훨씬 많이 썼어요. 그에게는 당대 최고의 금융 가문인 푸거 가문이 있었습니다. 푸거 가문은 광산업과 금융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독일 가문이었어요. 그들은 카를로스에게 85만에서 100만 굴덴을 빌려줬습니다. 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결과는 카를로스 1세의 압도적 승리였고 그는
신성 로마국 황제 카를 5세가 됐습니다. 문제는 카를 5세가 물려받은 영토였어요. 할아버지 막시밀리안에게서 오스트리아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자리를 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 페르난도에게서 스페인, 나폴리, 시칠리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을 받았어요. 할머니 마리에게서는 네덜란드를 물려받았죠. 한 사람이 유럽의 절반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카를 5세 본인도 내 제국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지도를 펼쳐보면 프랑스는 완전히 포위당한 모양새였습니다. 동쪽에는 신성 로마 제국, 남쪽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북쪽에는 네덜란드가 있었어요. 전부 카를 5세의 땅이었죠. 프랑스와 1세와 카를 5세, 두 라이벌 군주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1525년 2월 24일,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파비아 성 앞이었어요. 프랑스와 1세는 직접 2만 8천 대군을 이끌고 파비아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 스페인 수비대는 굶주리고 있었고 함락은 시간 문제로 보였어요. 그때 스페인 구원군 2만 3천이 도착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대포와 중장기병을 앞세웠어요. 백년 전쟁 때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전술이었습니다. 기사들은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거대한 군마에 올라탔죠. 한번 돌격하면 적진을 박살내는 것이 그들의 전투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스페인군에는 새로운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승총이었어요. 화승총은 심지에 불을 붙여 화약을 점화하는 방식의 총이었습니다. 명중률은 낮았지만 갑옷을 뚫을 수 있었어요. 스페인군은 화승총병 3,000명을 세 줄로 배치했습니다. 첫 번째 줄이 사격하고 뒤로 빠지면 두 번째 줄이 사격하고 다시 세 번째 줄이 사격했어요. 장전하는 동안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교대로 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 총알이 날아왔죠. 새벽 안개 속에서 프랑스 중장기병들이 돌격했습니다. 천둥 같은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속적인 총성이 터졌습니다. 기사들이 말 위에서 나가 떨어졌어요. 두꺼운 갑옷도 가까이서 쏜 총알은 막지 못했습니다. 말들이 쓰러지고 기사들이 진흙탕에 뒹굴었어요. 무거운 갑옷 때문에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쓰러진 기사들을 스페인 보병들이 단검으로 마무리했어요. 수백 년간 전장을 지배했던 중세 기사의 시대가 바로 이 순간 끝나고 있었습니다. 전투 결과는 참담했어요. 프랑스군 사상자 15,000명에 스페인군 사상자는 고작 500명이었습니다. 30대 1이라는 믿기 힘든 교환비였죠. 프랑스 귀족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됐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와 1세 본인이 포로로 잡힌 거예요. 그는 전투 내내 선두에서 싸웠습니다. 왕이 직접 싸우는 것은 위험했지만 그것이 기사도의 전통이었어요. 그의 말이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왕도 함께 진흙탕에 넘어졌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이 달려들어 그를 사로잡았어요. 유럽 본토에서 한 나라의 왕이 라이벌 군주에게 포로로 잡힌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프랑스와 1세는 마드리드로 끌려가 감금됐어요. 처음에는 궁전에서 비교적 편하게 지냈지만 탈출을 시도하다 발각된 후에는 좁은 탑에 갇혔습니다.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고 한때는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알아누웠어요. 카를 5세가 직접 문병을 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내게 남은 것은 명예와 생명뿐입니다. 1년간의 감금 끝에 프랑스와 1세는 굴욕적인 마드리드 조약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밀라노, 플랑드르, 부르고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약속했어요. 가장 가슴 아픈 조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8살, 7살 된 두 아들을 인질로 보내야 했어요. 아버지가 풀려나는 대신 아들들이 스페인에서 4년간 감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국경에서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프랑스와 1세가 탄 배와 두 왕자가 탄 배가 강 위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1세는 풀려나자마자 조약을 파기해버렸어요. 강요로 맺은 조약은 무효라는 논리였습니다. 교황까지 나서서 프랑스와 1세의 손을 들어줬어요. 물론 카를 5세는 분노했지만 프랑스를 완전히 굴복시키기엔 그의 제국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동쪽에서는 오스만 제국이 위협하고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퍼지고 있었어요. 합스부르크 포위망은 여전했지만 프랑스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위망을 뚫기 위해 프랑스와 1세는 상상도 못할 선택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택한 동맹은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파비아 전투에서 패배한 직후 프랑스와 1세의 어머니 루이즈가 오스만의 술레이만 1세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술레이만은 당시 또는 입법자라 불리며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의 제국은 발칸 반도, 중동, 북아프리카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1536년 두 나라는 정식으로 동맹을 맺었어요.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장 기독교적인 왕이라는 칭호를 가진 프랑스 왕이 이슬람 술탄과 손을 잡다니요. 교황에게는 프랑스와 1세를 파문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어요. 하지만 프랑스와 1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합스부르크와 싸우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겠다는 심정이었어요. 1543년에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스만 함대 110척이 프랑스 툴롱 항구에 정박한 거예요. 유명한 해적 출신 제독 바르바로사가 이끄는 함대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툴롱 시민들을 모두 대피시켰어요. 대성당은 모스크로 개조됐고 무슬림 선원들의 예배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스만 함대는 그곳에서 겨울을 나며 8개월간 머물렀어요. 기독교과의 항구에 이슬람 함대가 버젓이 주둔하는 건 전대미문의 일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프랑스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프랑스와 1세는 실리를 택했어요. 이 동맹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술레이만 1세는 1529년 빈을 포위했고 합스부르크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카를 5세는 동쪽에서 오스만, 서쪽에서 프랑스를 동시에 상대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오스만 동맹은 무려 260년간 지속됐어요. 종교보다 국익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프랑스와 1세는 1547년에 사망했고 9년 뒤인 1556년 카를 5세가 퇴위했습니다. 카를 5세는 광대한 제국을 유지하는 데 지쳐 있었어요. 종교전쟁, 오스만과의 전쟁, 끝없는 재정 위기가 그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둘로 나눠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아들 펠리페 2세에게, 신성 로마 제국은 동생 페르디난트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탈리아 전쟁은 1559년 카토 캉브레지 조약으로 끝났어요. 65년간의 전쟁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프랑스는 밀라노와 나폴리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패배한 셈이었어요. 대신 부르고뉴 본토는 확실히 지켰고 로렌의 세계 주교구와 영국령 칼레를 얻었습니다. 스페인은 이탈리아 반도의 패권을 확립하며 16세기 유럽 최강국으로 떠올랐죠. 카토 캉브레지 조약 체결 직후 평화를 축하하는 마상 시합이 열렸습니다. 프랑스와 1세의 아들 앙리 2세가 직접 출전했어요. 그는 3차례 경기를 치른 뒤에도 한 번 더 하고 싶어 했습니다. 신하들이 말렸지만 왕은 고집을 부렸어요. 상대는 스코틀랜드 근위대장 몽고메리 백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도중 몽고메리의 창이 부러지면서 파편이 왕의 투구툼으로 들어갔어요. 나무 파편이 앙리 2세의 눈을 관통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사들이 모였지만 왕은 열흘간 고통 속에 시달리다 사망했어요. 65년 전쟁을 끝낸 왕이 평화를 축하하다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합스부르크와의 대결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앙리 2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프랑스는 새로운 혼란에 빠졌어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갈등이 폭발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를 피로 물들인 종교전쟁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